목동 14개 아파트 단지들이 연합이 아닌 각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과 재건축 조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14단지니까 14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양천구가 낮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다른 차들이 유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장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 인수가 최근 5년 사이 22%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전체 노숙인 중 30%를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별로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지가 연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계전투하는 양상인데요. 단지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고 각종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입니다. 소유주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6단지는 지난해 4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후 한 달 만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족했습니다. 6단지 재준위는 단지별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다음 달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부 전문가를 국내 재건축 최고 전문가이신 한영기 조합장을 모셔가지고 재건축 전반에 대한 소유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4개 단지 통합 재건축보다는 단지별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2만 6천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연합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있는 단지는 총 4개로 이들은 각 단지별 재준위를 구성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설명회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연합회 중심의 목동 아파트 전반에 대한 설명회였다면 올해는 단지별 재준위가 주축이 돼 각 단지의 특징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이 불리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은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역대적으로 살펴볼 때 항상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에요. 양천구는 단지별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구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잇단 규제 강화 발표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든 가운데 목동 아파트 각 단지별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단지별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목동 아파트 소식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유사 사례와 한계, 그리고 향후 재개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석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이 각계전투 전략을 선택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요. 목동 아파트 신도시 만들어질 때요. 14단지니까 14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여기는 목동 문제는 다른 도시하고 좀 달라요. 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추진 혹시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강서구나 양천구 같은 데는 한꺼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가 살 집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 시작한 1단지하고 나중에 14단지하고는 한 2, 3년 기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엔
순서대로 그 이런 전체적으로 한 그 단지가 나누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고요. 또 30년 정도 그 앞당겨졌기 때문에 실제는 40년에서 안전진단이 10년 줄어가지고 결국은 40년이 안 된 그런 나머지도 있고 3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1단지에서 한 5, 6단지까지 3분의 1은 결국은 수명이 뭐 다 찼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받게 된 거죠. 네, 목동 아파트는 특히 단지마다 상황이 좀 다른데요. 특히 1, 2, 3단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120%에서 140%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300% 정도는 그 용적률을 올려줘야 여러 가지로 그 재건축 효과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기부 체납도 요즘은 많이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층 같은 데를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결국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른 신도시보다 이 지역은 일방 통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일방 통행을 좀 양방향으로 돌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건축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지역 경제를 많이 살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우선 양천구 쪽에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결국은 강서구 쪽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 서쪽에 있는 발전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그 서울 시내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있는 그 관광버스라든가 서울 시내 대중교통 그 문제가 심각해서 겨울 목동 같은 그 신도시 안에다가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찾게 되고요. 신도시를 만들 때 결국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 신도시가 서울 도심이나 강서 쪽에 굉장히 큰 넓은 땅이기 때문에 아마 기부 체납 문제가 굉장히 그 합의가 되면 재건축 시장이 좀 시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국은 이 서울시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하층을 대규모로 파서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관광용 버스를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때문에 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결국은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이 신도시 지하층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정책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시스템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유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 방법은 공유 주차면에 주차를 한 뒤 전화로 주차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용 요금은 5분당 100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목동 근린공원 주변, 신월 7동 주민센터 주변 등 총 127면입니다. 양천구가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경사로와 핸드레일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싱크대 교체, 도배 등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번 달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장 실사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찌른 46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6시쯤 옆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거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4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신질환에 기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와 창원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법적으로 입원시킬 방법이 사라지면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화포구의 한 정신과 의원입니다.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피의자 A군이 지난 2월까지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으로 A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닙니다. 2019년 2월 2일까지 어떤 지조를 받고요. 입원을 권유했는데 또 본인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부터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발적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진단 자체가 안 돼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법 시행 전 70%에 가까운 비자발적 입원은 현재 30%까지 줄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좀 시행이 됐거든요. 예. 네, 저희가 전국적인 조사 추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자발적인 입원하고 비자발적인 입원 유형이 6.5대 3.5 정도 됐어요. 진주와 창원의 사례를 보듯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 부분에 두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난데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밖 방치되고 있는 제3, 제4의 안인 등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강제 입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여판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10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노숙자와 청년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 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노숙인 수는 3,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집계한 4,500여 명에서 22.8% 줄었습니다. 노숙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나이는 54.6세, 평균 노숙 기간은 11.2년으로 나왔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계기는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 불량이나 파산이 가장 많았고 이혼과 알코올 의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전체 노숙인 중 30%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꼽히는 서울 도심의 자연정원 성낙원이 무려 20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별장 정원인데다 풍경이 잘 보존돼 있어 관람객들마다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그림 속에서나 볼 법한 소나무. 거대한 바위와 물줄기는 마치 계곡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울시내 현존하는 유일한 전통 정원, 성낙원이 20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서울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정원이라는 뜻의 성낙원은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16,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 있습니다. 조선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며 조선 황족 중 유일하게 항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친왕이 35년간 별궁으로 쓴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전통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소유로 당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복원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이 절대로 자연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 자연을 가장 누리고 즐기는 방식으로. 도심 속에서는 드물게 전통 풍경이 잘 보존돼 있어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승 제35호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하고 잘 어우러진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주 포근하고 아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재 성락원은 70% 정도 복원된 상태입니다. 오는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월, 화, 토요일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복원이 마무리되면 개방 시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은평구의회가 해외 연수의 근거가 되는 국외 공무여행 규칙을 손봤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바꿨습니다. 심사위원 7명 중 민간위원 비율은 4분의 3,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한 출장 비용은 환수한다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후에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규칙안입니다.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선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은평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진관동 인공암벽장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위탁 기간은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증산사 재정비 촉진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또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은평구 구세감면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학부모 창의대학 봄학기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창의대학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과 자녀 인성교육 방안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는 다음 달 8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양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9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25일 양천구의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 건데요. 이날 어린이들은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안건 상정과 토론, 질의응답, 이분 발언 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11월까지 양천구 내 초중학교 재학생과 어린이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을 1,000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항버스 요금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운수업체와 요금 변경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재 14,000원에서 15,000원인 버스 요금은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단 현금으로 요금을 내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리무진과 한국도심공사 두 개사가 먼저 시행하고 서울 공항 리무진도 5월 안에 요금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